그다음에 이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비극문학이라고 규정 내릴 수 있겠다. 여기는 이제 거기 그 가모르프토 사색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의 정직함, 남의 것을 대신 체험할 수 없고 단지 자기 것밖에 체험할 수 없는 고독한 1인칭의 서술이라는 특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서 이야기한 이런 서간치를 통해서 본인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방식과 적절하게 잘 겹되는 이런 방식이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건 이제 담론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비극미에 대해서는 설명한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 선생님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연상이 돼서 이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론 보면서 이번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단어는 선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전에 전혀 못 들어본 말인데 이분이 이 말로 또 한편으로 많은 것들을 집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안다는 것을 복잡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시적인 틀에 담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그것을 선략이라고 했습니다. 시는 선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이 관련한 많은 설명을 이 단어 자체가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원말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는 박학선략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대조적으로. 박학 다시 갈 때 박학. 그래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략이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영무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박학은 잘라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이분이 이 점이 또 한편으로는 놀라움이구나 하는 부분. 아마 이제 제가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담론 읽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란 부분이 엄청난 독서였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문학에서도 뭐 김애란 뭐 이제 등등 젊은 작가 나온 것도 깜짝 놀랐는데 외국 사람 이름도 좀 못 듣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 양반 안에 엄청난 박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가모르프토 사색에 보면 늘 강조하는 게 독서보다도 사색을 강조. 근데 그건 그만큼 더 박학에 빠지지 않는 박학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 혼동을 주고 이 말 선생님이 생략을 했던 부분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선생님이 그런 박학 속, 우리가 일반적인 박학이 아닌 선략으로까지 끌어낸 그 박학이 담아내는 힘은 뭘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서 선생님 자신도 많이 이야기한 문자향 서원기. 이게 문자 하나 보고 뭔가 그 향기에서 색을, 그 기운을 느끼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신영복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삼 다시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금 저한테는 이제 가모르프토 사색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하게 좀 다가온 이제 그런 어떤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에 대한 간단한 생각들은 제가 그 함께 있기에 이미 쓰여진 거니까 그건 나중에라도 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그리고 대부분 이건 저희도 여기서 이야기해서 무르듯이 써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따져놓고 보면은 아마 이제 이것도 잘 분석하면 좋죠. 진짜 다양한 기법이나 문체들을 수사법으로 활용한, 자유자재로 활용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어쨌든 대목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은 어쨌든 이 책에서는 문사철을 품어하는 이점이 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뭐 어떤 데서는 그걸 이제 통찰력을 품고 있는 간결한 형식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힘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이니까 여기서는 그 점을 좀, 그런 점들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평담한데 들여다보면 산 높고 물 깊은 경지가 있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가령 그의 글이 한 최대 강점 하나가 비흥, 기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운유, 요즘에 현대식으로는 그런 형태를 탁월한 활용인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참으로 낯익은 오래된 수사학이다. 동양미학의 전통에서 사물의 기탁에서 감을 일으키거나 사물을 통해 뜻을 비유하는 비흥은
시경에서부터 시작돼 수천 년 동안 시가 창작과 비평 이론에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맨 먼저 떠오르는 여름과 겨울의 징역살이로 통해본 인간의 두 얼굴이나 지붕부터 그리지 않는 목소의 집 그리기 이야기 등 서로 어깨동무하는 붓글씨론, 나아가 동과 화에 대한 사유, 동사양과 연계된 존재론과 관계론 대비 등등 이게 모든 게 다 이런 면에서는 탁월한 그런 기법의 사례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효과는 의외로 기납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예증법에서 탄생한 것이다. 유사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 일종의 유추에 의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증법은 설득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훌륭한 신뢰를 찾아내는 일반적인 기초기술을 의미한다. 이런 형태를 사실은 시험고 선생님 구사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과 왜 다른가 이런 부분까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식론적으로 볼 때 은유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이런 어떤 방식. 그 차이죠. 그냥 멋들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수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그 함께 맞는 비, 입장의 동일함,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례로 이야기했는데, 그건 지금 봐도 선생님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 자신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한테도 한번 설명해봐라면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이제 힘을 오히려 어쨌든 느껴지는데, 상상력이 단순히 진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상상력이 진실을 이룬다. 이런 어떤 차원까지 이제 시험고 선생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유추를 우리가 학술적인 관점에서는 비논리적이고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것들 사이에 뭔가 다를 놓음으로써 우리한테 새로운 것들을 도모해주는 그런 힘을 준다. 이 점을 어쨌든 시험고 선생님이 저는 아주 잘 구사했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한번 나중에 몇 개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글 형태에 대해 제가 잠깐인데, 어떤 것은 거의 시에 가깝고,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은 시처럼 썼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시처럼 쓴 게 좋으시냐 하면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죠. 이분이 완전히 시인처럼 시는 쓰지 않았는데 사문에서 시적인 것을 왜 잘 멋있게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 독특한 면인데, 약간의 제가 고민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어떤 부분들은 아주 고전적인 형태로 한자의 맛을 살려서 글을 쓰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부분은 우리말 맛을 살려 쓰고 굉장히 이 글문체가 좀 풍요롭게 나타나는데, 이건 다산 정리학보다는 연암 박지원을 떠올린다. 연암 박지원이 뭔가 서사적 산문 양식이라면 우리 이제 시험고 선생님 그쪽에서는 상당히 시적인 산문 양식으로 오히려 그런 산문의 매력을 아주 강히 갖는 이제 그런 측면을 조금 느꼈고,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다른 글에서 약간씩은 써있는데, 뭐 루신이나 리영이, 법정 스님, 우리 이제 산문 하면 떠오르는 이런 분들과의 한번 좀 비교, 그런 속에서 시험고 선생님의 특징은 좀 뭘까? 저런 부분도 루신, 리영이와 법정 약간 느낌이 다르죠, 대부분이. 근데 법정 스님 그러면은 뭔가 여성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쪽은 왼쪽은 약간 남성적인, 이건 이제 남성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이야기하는 주역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험고 선생님은 의외로 여성적인 면이 강한 대목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험고 선생님이 어머님 민채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과 저는 좀 포괄적으로 한 번쯤은 이제 이런 대목도 이런 인물 비교를 통해 가지고는 한번 그런 차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줄까 하는 부분들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산문의 계보화 작업, 이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어쨌든 작업 중에 하나라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몽테뉴 에세이에 이제 비교해 보는 것도 뭐 양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보이는 방식, 이제 특정한 주제를 내세워서 짧게라도 시험고 쓰는데 그런 어떤 형태의 스타일인데, 에세이 번령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들은 한번 이제 이런 어떤 산문과 관련해서 한번 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로 만든 부분인데, 선생님 문장에서 가끔 딱 그런 게, 저도 그랬어요. 나는 편지꽃이 부럽습니다. 일반인으로 탁 가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이런 양반이 딱 이렇게 맺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편지꽃 꽃피는 거 보고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편지꽃이 부럽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충분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비문이죠. 그런 맥락은. 근데 이런 형태로 뭔가 그 안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영구 선생님이 좋아하는 글귀라고 이거 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껴왔습니다. 저는 사실 저 글 볼 때 처음 재미없었거든요, 별로.
민민이 되고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참 희한해. 왜? 만나면 꽃처럼 피어나리라. 근데 이게 왜 좋다고 그러지? 근데 단문 읽고는 깜짝 또 한 방 맞았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문명에 보면 그렇잖아요. 언약은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러다가 뭐 만나면 또 꽃처럼 피어나리라.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인데 신영보 선생님이 이걸 또 통합해서 만남이 동사가 돼버립니다. 언약은 어느 때? 꽃처럼 피어나서 우리랑 만나리라 이렇게 선생님은 이 문장을 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겉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과 또 다르게 선생님 이렇게 배려한 이런 어떤 힘들 그리고 어떤 신영보 선생한테는 어떤 깊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로 좀 따온 게 이 부분입니다. 그 언약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기면서 꽃으로 다시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냥 가볍게 읽을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맥락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봐도 명문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가모르스 사색이 아니죠. 백담사의 만해와 이래. 그러니까 저런 부분 역시 포착하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백담사 그러면 만해 탁 떠오르는데 거기서 똑같은 호가 만해 이래고 더군다나 이게 쭉 보면은 전두환이 거기에 현판을 썼는데 그 앞에 만해 12가 탁 놓여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저보고 좀 해설을 좀 정확히 해보라면 아직 못해요. 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벽면에 탁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꿈 이야기로 몽유록적인 이야기로 막 풀어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맨 보세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만해 씨 잘 알잖아요. 나룻배 행인. 근데 이 대목에서 누가요? 짓밟는 게 누구로 나옵니까? 연상입니다. 와, 이게 놀라울 정도인데. 이게 이제 이런 이유들이 가모르스 사색에 보면은 이런 소설적인 아주 짧은 소설적인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전주교수는 뭐 참새 이야기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부분 굉장히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좀 쓴 것 중에서 그 부분만 좀 뽑아냈습니다. 이게 한자 고전을 인용하는 방식의 제가 또 으악 소리 이제 본인 스스로 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대목입니다. 이건 워낙에 이제 군자여양 이 말 들었을 때 왠지 저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저 말이 참 좋다 하는 느낌. 근데 저는 군자여양 처음 할 때는 선생님은 종소리라는데 에이 종소리 메아리가 더 좋다. 군자는 메아리가 같다 그랬어요. 뭔가 더 근사하게 나왔단 말이죠. 왜 이제 메아리라는 말은 좀 순우리고 종소리는 이게 한자 들어가니까 그냥 은연중 그런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아니올시다 하는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대목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에 불쑥 이렇게 썼어요. 발파묘골, 군자여향 아무런 출처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점처럼 툭 박아난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이 일단 문책 흐름상도 매력적으로 멈추게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 저걸 찾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까 엄청 재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발파묘골도 재밌지만은 그 두 번째 순자 보고는 여러 가지 순자 공부도 덩달아 저 좀 한 기회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만 잠깐 봐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요. 그 말 자체가 수록되어 있는 원문만 봐도 굉장히 흥미롭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귀로 듣고 그걸 어떻게 자기 몸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귀로 들어가지고 입으로 바로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로 나가죠. 그래서 이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같이 먹물쟁이들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 제일 경계해야 할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예. 떠들어야 되는 부분을 빨리 주워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자는 그게, 군자 예양은 그게 아니에요. 종처럼 온 몸을 둥둥 두드려가지고 그것이 토해 나오게끔 돼야지 그게 진짜 배움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 순자예요. 그래서 우리 순자 그러면 명자보다는 별로 일반 사람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교육을 좋아하는가 팍. 이거 맨 처음 보니까 권학문의 거의 앞부분에 이게 나와요. 사람 누구나 나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분이 순자가 배움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걸 이렇게 또 멋지게 표현한 거 보고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영보 선생님 이번에도 여기에 보면 순자나 그런 데못 보면은 그런 부분 잘하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낫다 하면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방식인데 선생님은 다 시선을 두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맥락에서 제가 배워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어떤 이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뒤에 제가 그 정년 퇴임하면서 근데 일부러 이건 가져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작지만 큰 대학 예전에 그런 부분, 신영복 선생님과 함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작아지기만 한 대학이 돼버렸을까. 그 다음에 신영복 선생님도 덩달아 우리 사회에서 자꾸 그런 형태가 좀 할까. 좀 그런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떠올라서. 근데 이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요 뒤에 제가 더불어처럼에 이런 부분이 연상된 게 뭡니까? 왠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신영복 선생님이 바깥에서는 민주당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제 전 대통령도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외교,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런 수준으로 신영복 선생님이 멈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표로만 여기저기 나무하지 진짜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 깊이나 그 뿌리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사회 활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일부러 이건 다시 좀 여기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처음처럼이나 뭐 그런 속에 얼마큼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나름대로. 그래서 처음처럼 같은 경우 지금 산문을 풀어놨지만 저걸 시 형식으로 하면 저는 가장 시다운 신영복 선생 작품에서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비판 조금 좀 또 생각을 해보자 해서 지금 가져온 부분인데 선생님 물 아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보면은 물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고 서화는 산은 별로 안 보여요. 거의 물에 관한 이런 부분. 산도 심지어 물처럼 만들자. 산은 기본적으로 뭐가 높이 그게 갖는 힘 이런 부분 상징인데 선생님은 그건 어떻게 하면 이 높은 걸 깎아서 평지처럼 만들까로 그 서화 보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대부분 인을 많이 생각을 하고 사람 평가할 때 합니다. 지는 이제 보통 이제 지혜라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재주로 생각을 합니다. 재주 많은 사람. 근데 저는 신영복 선생님을 재주 많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절대 그 이야기 안 해요. 자기 필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기 그 우리 평전 이런 거 봐더라도 어려서부터 글, 그림 뭐 이런 형태라든가 대학 때 만화 그린 거라든가 등등 보면은 보통 이상의 이미 그 재주를 가지신 분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재주 많은 사람들은 작품 안에 수준 고하가 있다. 그래서 최고의 정점들을 잘 포착해서 그 중심으로 이분의 본령을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따왔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은 노래까지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본인 손재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좀 읽어야 된다. 그런 재주가 있는데도 저렇게 공력에 집중했다고 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은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글씨 자체로 놓고 보면은 어때요? 손잡고 더불어봐 저 옆에 삶 이게 또 이런 부분 서울과 만남 저 만남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글씨 장난했던 거 아닙니까? 연달아서 이어 쓰는 이런 어떤 방식.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나는 걷고 싶다는 뭐 유튜브에 보면 그림으로 이걸 인정을 하고 그림이 몇 손가락이 꼽는 그림으로 화가 아닌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는 몇 손가락이 꼽는 그림으로 저걸 꼽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저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나 같으면 저 만약 제 형태를 한다면 나는 걷고 싶다를 그대로 다 드러냈을 것 같은데 저 안에서도 걷자를 보면은 살짝 숙여놓고 저런 부분들 이게 보이장이 아주 단순하게 그린 듯 하면서도 표정 하나라든가 이런 들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그 제기가 번뜩이는 부분인데 옆에 이순신에서는 뭐가 연상되는가 저런 걸 저는 좀 냉정하게 한번 봐서 신영복 선생님 안에서 진짜 신영복 이런 부분들을 찾는 작업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추사 김정희 이 부분은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죠. 정양 선생님이 바로 추사 그 계보 아래고 본인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 속에 있다는 부분이 은연중 이제 드러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글씨도 보면 굉장히 다채롭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지금의 어떤 한계라든가 충분히 감안하고 더군다나 한글이 주로 쓴 그 이제 그런 점도 감안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냥 어쨌든 예술 자체로 냉정히 역사 속에 존재한 부분들은 정리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생각해 볼 것은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이 점에서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선생님 제일 이제 멋진 표현 중에 하나 나온 게 서대의 관계론인데, 예? 왜 선생님은 한자의 실수로 이걸 출발시킬까? 제대로 된 한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실수난 것은 상호 보완하는 뭔가 만드는 식으로 왜 설명을 안 할까? 선생님 서술 방식이 저는 모든 점에서 그 점이 좀 눈에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추사 김장일 사용할 때는 한자도 아름답지만 제가 어울려서는 더 큰 아름다움을 주는 우리가 대부분 추사 김장일 왜 좋냐면 그런 식으로 해요. 더군다나 이제 추사차라고 있는데 이름은 이런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히 하면은 신영국 선생님을 생각한다면은 글자 채집에서 뭔가 만들어낸 건 이건 신영국 선생님 정신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각자 독립된 걸 떠가지고 그냥 어깨동무 시키면 근데 우리는 그거 그냥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신영국 차라는 형식으로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저는 이제 정계론과 관계론의 문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고민되면서 그런 부분이 그런데 동서양 대비가 과연 온당한가? 우리 이제 서양에서 공부한 분들도 많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안 들던데요? 저는 굉장히 이걸 강하게 들었어요. 서양 비판이 조금 이상하다. 그냥 끌어들인 건 자연스럽게 그러는데 비판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방식은 뭘까? 거기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만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니체, 푸코, 데리다, 뭐 워즈도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 논 중에 주요 또 사례로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왜 또 서양이랑 동서양 이렇게 이런 어떤 비판에서는 이렇게 대조적일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담론에 보면서 몇 군데 많이 좀 보였는데 저는 그냥 아주 좀 사소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 눈에는 눈에 띄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점도 저로서는 좀 궁금해서 어쨌든 이 대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은 건 이게 생가의지도 동가서라고 일종의 이제 문화심리학 이런 쪽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이제 저작인데 여기서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런 동서양이 좀 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의식은 둘 다 문제 있다. 그래서 둘 다의 어떤 부분들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새로운 형태로 길을 모색할까 이런 어떤 고민들로 나오려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고 서양은 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걸 이제 동양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출구를 찾을까 그러면서 이제 악수한 것은 일종의 탈근대주의하고는 선생님이 악수를 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대부분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대목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아,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좀 강하구나. 우리가 예전에 알던 동도서기론. 근데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논의한 것과는 다르게 거기 있죠. 파당성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기반을 두고 상대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종속시키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구나. 근데 이 부분은 곰곰이 선생님 모든 책에 다 중요하게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 전에 오랜만에 학교 와가지고 추모공원에 갔다가 문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추모공원 표석 옆에 이 세워진 유목주의 선언 있고 변방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콤플렉스를 이상하게 써놨더라고요. 컴플의가 아니라 아이로 써져 있고 선생님은 아류라고 했는데 그럼 교조라고 써 있고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문제다 알고 오늘 이거 첫마디로 해야지 이러다가 제가 이거 띄워놓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점 선생님한테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부분이 모든 어떤 서술에서 동서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한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그래요. 왜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박하게 굴까? 더불어숲. 이게 나무 이야기해도 낙낙장송이라고 이미 약간 비판할 여지로 한 나무를 내세운단 말이죠. 혼자 외떨어지 저 높이 떠 있는 나무. 근데 거기서 제가 연상되는 부분이 이 서양 쪽의 고전에서도
신영국 선생님과 악수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면서 제가 떠오른 게 아리스토텔레스 자기애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와 관계적 자기로 바로 이 대목 이야기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니체의 이야기에서도 핵심이고. 근데 왜 이런 부분까지 선생님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어쨌든 고민인데 아까 이제 그런 부분과 어울려서 좀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정리해보라면 개인화된 존재론과 관계적 존재론 이런 식으로 개인 문제를 보고 전체 볼 땐 또 다른 방식으로 관계론을 적용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지 존재론 대 관계론이라고 이렇게 대립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는 대인과 소인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 어떤 고전에서 보여주는 대목인데 선생님 이건 대부분 거의 쓰질 않아요. 대부분 오히려 이걸 이제 강자 약자로 좀 변환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문제. 어쨌든 그래서 개인 존재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은 한 번쯤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이 제 이제 공부 주제로 어쨌든 나와서 그런 메모식으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비판 같은 경우도 좀 그랬어요. 좀 심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것도 표현하면 기곡자, 연구자들에 이거 하면 저렇게 선생님 피하고 가고 있어요. 선생님 본인 이야기로 안 하고. 근데 저는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읽은 책 중에서는 제일 감동적으로 읽은 게 사실은 소크라테스 변론이었거든요. 저 사진의 맨 이제 왼쪽이 플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대부분 좀 웃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플라톤의 새파란 제자였는데 저기 노인처럼 앉아있다는 고민. 스승님은 열심히 죽기 전에 이렇게 떠들고 계시고. 그리고 왜 플라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화가들의 약간의 재주 부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걸 저는 저렇게 그 책 읽고 나선 저게 그러면 플라톤의 평생의 화두였구나. 자기 선생님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갔는지. 그래서 제가 변론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저걸 영어로 낭송을 하면 한 3시간인데 그분이 역사 연구했다면 딱 변론 시간이 3시간이라는. 뭐 어느 만큼의 그런 존경심을 투여했길래 그 부분을 저렇게 살려내서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제 눈에 탁 저들으니 신영국 저렇게 표현한 부분이 눈에 걸렸어요. 여기서는 그래요. 제가 몇 대목들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좋은 대목들 참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성찰이나 양심 이 부분은 똑같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부분이에요. 성찰하지 않는 삶, 음미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내부의 목소리를 신으로 표현하는 오로지 자기는 여기에만 따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은 똑같은 그런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대목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너무 박하지 않느냐. 정도전은 시스템을 만들고 세종대왕은 소프트웨어 개발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가지고 어쨌든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쨌든 크게 던져준 문제 중에 하나고 어떤 후학들이 좀 고민해 볼 바는 바로 유황사 무황심. 이것도 엄청난 문제, 가볍게 던졌지만은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는 유황산, 유황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문제를 끌고 왔는데 선생님은 이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유황산과 무관한 무황심 자체에 대한 탐색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종의 새로운 문명론의 구상을 던져놓은 부분인데 이런 맥락은 선생님 다른 글들 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는지 그냥 짧은 글에서 툭 던지듯이 나왔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크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함께 맞는 비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찾아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확한 해석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이중적이라는 거죠. 뭔가 열려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부단히 저기를 좀 찾아 나가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이 부분 나름대로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제일 떠오른 부분들은 저 역시 니체였어요. 연민을 비판한 부분. 니체가 강조한 것은 동감과 사랑. 그분 강조했는데 신영국 선생님도 어느 글에서는 공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근데 어떤 글에서는 그걸 좀 다른 식으로 그 이야기까지 또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동정에 대해서 어떤 데서는 약간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정확한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을 느끼는 부분. 근데 많이 쓰면서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표현으로 이걸 이제 구사를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더 그런 것은 입장의 동일함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계급적인 형태라는 것으로는 제발 보지 말아라까지 이야기를 확연하게 하는데 그렇고요. 그냥
좁게 읽지 마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야기를 하지 잘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은 관계의 최고 형태는 더 높은데 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 자신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부단히 모색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지 저 자체가 뭔가 답을 제시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각자가 그렇게 문제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좀 그래서 제가 좀 썼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전체 역사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는 워낙 특히 근현대사는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그런 것이 한 번씩 나오면은 대부분 그냥 침묵하든가 대응 못하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 에머슨 이 말이 그냥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제발 내 말이 더 벌어라. 큰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진학점 막 흔드는 것과 에머슨은 항해술에 빗대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한 부분이지 직선이는 고스란히 선 거가지고 그 선만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보면은 사마천 사기에서도 딱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도 표현했죠. 노자에서 나온 부분. 참으로 고든 것은 굽은 것이며 길이란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다. 길 도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선생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선생님 자신도 내부에는 그런 거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죠. 생각은 자경적으로, 실천은 우경적으로 이런 표현하면서 나온 거라든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쯤 좀 후학들이 좀 적절로 어떤 인물 평가하는데 좀 크게 보면서 뭔가 이런 부분 정리한 부분이 있지. 사실적으로 변제를 아니요, 뭐 안 썼어, 뭐 했어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 사람 이런 그런 거 우리가 걸릴 때면 순간 뭔가 흔들기 시작해. 본인은 뭔가 노선에서 뭔가 벗어나 버린 것 같고 거기서 뭔가 일탈한 것처럼 생각을. 근데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자신만 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한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냉정히 정지가 보면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어쨌든 삶의 행로를 좀 크게 보고 하는 부분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신영국을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할 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했죠. 다 우리가 스승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늘 강조하는 게 집단지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반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영국 선생님 생각과 함께 같이 간다면은 고전들의 집단지성, 신영국 선생님 모시가 그런 부분이고 저 부분을 또 우리식으로 어떻게 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영국 선생님 가는 길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갖고 뭔가 바람기간 형태의 길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영국 기념을 뭔가 주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벌소품화 과학제하지는 마라 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신영국 선생님 걸어갔던 길을 우리 현재 입장에서 우리 시대에 잘 걸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좀 어쨌든 신영국 선생님의 진정한 현대화가 아닐까. 그래서 제 형태로 제가 마지막은 신영국 선생님 약간 따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완결전 형태의 계몽주의를 거부하고 가능성의 중점을 둔 석과불식, 시과실로서 신영국이 남긴 것을 생생불식 어떻게든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 준비하고 요즘도 저도 좀 이제 고민하는 바고 여기서 선생님 이런 표현다면 고전들의 집단지성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참 잘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든 좀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다 그런 생각을 제일 강하게 근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